안녕하세요. 식품 안전기사 교재 31페이지예요. 중간고사 본 거는 채점 다 했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은 5월 5일 비대면 수업이니까 우리 2학점짜리여서 두 타임만 25분씩 두 타임만 딱 가볍게 진도를 나가 봅시다. 그래서 챕터 1에 있는 식품화학 파트는 이론과 문제 파트를 다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학 이론 파트 교재 31페이지 제가 지금 띄워놨죠 화면에. 여러분들도 책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위생학 간단하니까 출제 비중 여기 보시면 7%로 나와 있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학은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공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다분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요. 식품화학에 비해서는 뭐 훨씬 쉬우니까. 식품화학은 참고로 앞에 출제 비중을 보면은 거의 뭐 얼마니? 19%, 20%에 가까운 5분의 1에 가까운 출제 비중을 보이고, 위생학은 7%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오면 무조건 100% 맞춰야 되는 파트기는 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학은 위생사 과목이 됐든 영양사 과목이 됐든 아니면 식품 기사가 됐든지 간에 효자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표 보시면 구분,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목차, 구분, 분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쉽고도 중요한 파트여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요 분류 파트, 목차 파트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 도표에서는 뭘 봐야 되겠죠? 식품 안전을 보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구분하라는 거. 뭐 쉽죠, 어렵지 않아요. 물리적인 안전 관련 위해 요소는 이물질. 통조림을 참치캔을 딱 열었는데 뭐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둥둥 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었었죠. 복숭아 통조림 캔을 딱 열었는데 생지가 빠져 있다든지,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형태, 식품의 형태도 물리적인 위해 요소에 속해요. 왜? 식품의 형태가 손상을 입었다든가 먹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물리적인 위해 요소에 들어가니까. 화학적인 위해 요소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잘못 들어간 건데 의도적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있을 수 있고, 비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들어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의도적 오염물질을 먼저 찾아보면 일단 중금속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폐독소는 조개독이란 뜻이에요. 보고독, 생선독, 그 다음에 유기성 오염물질은 유기물질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오염물질을 말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살충제 같은 거 있죠. 물론 의도적 사용 물질에 농약이 들어 있긴 한데 비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인계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 나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잘못 사용한 살충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또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마우스 보시면 어디 갔니? 야야야, 아이 뭐야? 이 부분 제조 가공 조리 파트에서 생성 오염 물질, 기타에 들어가는 것, 기타 뭐 이런 것들 제조 가공 조리할 적에 방금 예를 들었던 뭐 바퀴벌레가 빠져 들어갔다든지, 또는 뭔가를 제조하는데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유통 보관 시에는 곰팡이 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밀봉이 잘못돼 살균이 덜 되어서. 또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는 뭐겠어요?
기구나 용기나 포장 같은 것들이 합성 플라스틱이라든지 내지는 비닐 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그 포장이나 기구 용기 같은 것들이 식품과 다 있으니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햇반을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돌렸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햇반의 용기가 좀 무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100%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이 햇반, 밥, 쌀알에 유해물질이 묻을 수 있다는 거지. 환경 호르몬 물질 같은 것들이. 의도적 사용 물질 쪽으로 가볼게요. 의도적 사용 물질에는 뭐 농약, 동물용 의약품, 식품 첨가물, 살균 소독제. 그쵸? 의도적으로 꼭 필요했었어. 동물용 의약품은 뭐겠어요? 양식한 그런 그 생선이라든가 또는 소를 키웠어. 돼지를 키웠어. 얘네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 도축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항생제도 먹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걔네들의 고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파서 죽거나 닭은 또 잘못하면 단체로 폐사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생물이기 때문에 단체로 약을 먹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항생제 성분이 달걀 같은 데서 검출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의도적 사용 물질인지 비의도적 사용 오염 물질인지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잘 나와.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의도적인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뭐 유산균, 종구, 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유익균이어서 위해 요소로 보기는 힘들어요. 분류가 좀 그렇긴 한데 생물학적 위해 요소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딱 이거예요. 비의도적인 유해균들, 식중독균이나 식중독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 속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예. 자, 1절 물리적 위해 요소의 이물질. 거기 보세요. 절족동물의 알. 또는 절족동물. 절족동물은 절지동물이라고도 하고 얘들은 벌레 종류를 말해요. 해충이라고 볼 수 있죠. 곤충 같은 것들이죠. 걔네들이 알이나 애벌레, 유충은 애벌레입니다. 라바라고 하죠. 라바. 또는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알러지, 아토피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또는 설치류는 쥐를 말해요. 쥐나 다람쥐나 무슨 뭐지 그 다람쥐 말고 암튼 뭐 기니아 피그라든지 모르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충란 이런 것들은 다 이물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뭐죠? 종류가 다른 식물 그 종자 씨앗을 말하는 거죠. 지푸라기나 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식물 곡물 곡류 이런 데 기생할 수 있는 곰팡이 종류들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물질은 말 그대로 미네랄 종류죠. 흙이나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수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합성 수지 이런 것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정해놨어요. 쇠가루는 킬로그램당 식품 킬로그램당 10m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2mm 이상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식품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컵 젤리 제품의 압착감도 5뉴턴,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뉴턴, 대문자 N으로 쓰기도 해요. 그냥 뉴턴은 압력의 단위고요.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 넓게 봤을 때. 얘들은 컵모양 젤리, 막대기 젤리 압착감도 설정한 이유는 뭐냐? 질식사고와 관련이 있다. 화학적 위해소로 가서 볼게요. 의도적 사용물질.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양쪽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인체 노출 허용량. 다른 말로 하루 섭취 허용량이죠. 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특정 목적, 그러니까 해충 방제나 질병 치료, 유화제, 감미료 이런 것들은 다 일부러 집어 넣은 것들, 꼭 필요해서 넣은 것들인데 얘네들은 잔류 허용 기준. 그렇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만 남아있어도 된다라는 거 말하는 거고요. 비의도적 오염물질은 설명이 아까 됐지만, 예, 환경오염이나 제조 과정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ALARA가 뭐냐? 최소량의 원칙이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량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최소량의 원칙은 뭐냐? 양쪽 가로 2번 보세요. 기준을 설정할 때 식품 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인체 노출 허용량, TDI, 이걸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오염물질들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만들었을 때 그 제품 안에 어느 정도 잔류하고 있을지, 그게 인체에 해가 되는, 피해가 되는 유해성이 있을 정도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화학적 위해서 농약, 그 다음에 잔류 동물용 의약품, 식품 첨가물, 잔류 살균 소독제. 살균 소독제에 기구나 용기, 포장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해한 수준,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먹었어도 해가 특별히 없을 정도까지 남아 있어야지, 해가 있을 정도로 남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비의도적 오염물질은 생산자나 사육자나 판매자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물질들을 말해요. 그래서 중금속 종류, 곰팡이 독소, 자연 독소, 유기오염 물질, 다이옥신, PCB 이런 것들 들어있네요. 아까 제가 살충제 같은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요게 더 맞겠네요. 다이옥신하고 PCB는 뭐죠? 발암물질이면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지요.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벤조필엔, 그치, 이거 3-MCPD 이런 것들, 고압 이런 걸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거나 할 때 생길 수 있는 것들, 퓨란도 마찬가지, 에틸카바마이트, 아크릴아마이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고, 위장 시간에 아마 다 배운 것들이니까 반복해서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연 독소에 있는 마비성 폐도, 설사성 폐도, 기억상실성 폐도, 보고도,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단백질 성분 같은 것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죠. 히스티딘으로부터 유래되는 그런 물질이라서 자연 독소라기보다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곰팡이 독소는 중요하죠. 아플라톡신은 어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죠? 간암을 유발하죠.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탈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 M1, 이 두 가지 B1, M1이 블루하고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B1, B2, M1, M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파툴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이런 것들 다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 그다음에 지아랄레논도 자주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설명이 됐고, 제조 과정 중에 하나씩 봅시다. 벤조필에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벤젠 고리가 5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얘네들은 PAH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 탄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이게 벤조피렌으로부터 이야기가 된 거고요. 국제암연구소 IARC가 어디죠? 국제암연구소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MCPD 얘들은 산분해 간장 제조할 때 나온 것들. 식물성 단백질의 대사 물질이다. 모노클로로 프로페인 1,2-다이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죠? 3모노 클로로 프로페인이고 프로페인에 모노클로로 염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3번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물질이고 1,2-다이올이니까 1번, 2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이다. 대충 그냥 뭐예요? 구조가 머릿속에 살짝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기학을 나랑 공부를 안 했으니 유기학이 지금 커리큘럼에 있는지 없는지 비대면 수업이라 물어볼 수는 없으나 아무튼 답답하다. 그 다음에 유해성은 불임 유발. 그 다음에 넘어가서 퓨란은 오원자 방향족 헤테로고리 화합물. 방향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죠? 벤젠리 육각형 고리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아로마 링이니까요.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무색이 휘발성 액체이다. 퓨란.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이 가열되거나 식품의 지질 중 다중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경우에 생성된다. 퓨란 그러면 커피, 그 다음에 통조림, 병조림 식품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에틸 카바메이트는 어디 그거만 보시면 돼요. 바람 추정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거 동그라미 3번 생성에 그거 발효주류, 포도주.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 얘네들은 아스파라긴을 당과 함께 100도씨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뭐지? 감자. 감자의 냉장 보관 금지. 그거 기억하시고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 얘네들은 어류를 가열 조리할 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 IARC의 발암물질 분류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다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일단 그룹 1부터 4까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룹 E가 EA와 EB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다. 이것도 심지어는 이거 9급인가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였는데 다음 보기 중 WHO 산하 IARC의 발암물질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그룹 1, 2번 그룹 2, 3번 그룹 3, 4번 그룹 4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건 뭐죠? 2번이죠. 왜? 그룹 2는 그룹 2로만 나눠져 있으니까 그룹 2 아니라 그룹 2A와 그룹 2B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기 쉬운 문제도 있다네. 그러니까 일단 몇 그룹이죠? 5그룹이야. 1, 2A, 2B, 3, 4로.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발암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룹 1 우리가 그룹 1 1군이라고 하면은 인체 발암성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는 사람의 자료는 없는데 동물 실험을 했더니 발암물질이더라라는 거지. 이 B는 인체, 동물 둘 다 불충분한데 발암물질을 암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3군은 인체 동물 실험 자료가 다 불충분한 거. 4번은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1군부터 4군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위생학뿐만 아니라 공중보거나 그 다음에 연연사 위생학 시험에 다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나오는 거죠. 위생학에서 가장 쉽게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변폐, 산패, 부패. 변폐는 탄수화물이, 산패는 지방이, 부패는 단백질이. 다 아우르는 게 뭐 변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발효도 변질에 속할 수 있는데 발효는 사람에게 유익한 아이고 아이고 발효는 이게 문제지.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 에잇 에잇 자 그래서 발효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발효식품은 일단 다 썩은 건데 변질이 된 건데 사람에게 이롭게 썩은 건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어 썩힌 것도 사실 유해 물질이 있잖아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근데 얘네들도 부패 쪽에서 발효식품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위생은 다 중요하다 그러네. 근데 쉬워요.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감염병 달라요.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을 먹어서, 경구감염병은 일단 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구감염병이 세균성 식중독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세균성 식중독은 전염이 안 돼. 근데 경구감염병은 전염이 돼.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 발병량은 세균성 식중독은 많이 먹어야지 걸린다. 적게 먹으면 식중독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구감염병은 균이 조금만 들어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잠복 기간이랑 그 예후를 보면 세균성 식중독, 경구감염 둘 다 입을 통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비해서 짧아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자면 경구감염병보다는 식중독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예방 조치는 뭐 사실 경구감염병은 예방주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도 사실은 뭐 조리라든지 저장, 보관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예방 조치는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문제로 나오지 않고 2차 감염 거의 없음. 이게 뭐냐면 옮냐 안 옮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냐. 근데 경구감염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 그 공통점은 뭐죠? 두 가지 다 사실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식품미생물학 실험 과목이 있더만요. 여러분들 커리큘럼에 아마 1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일단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일단 세균은 세포야 세포.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애들은 그냥 살아있는 애들이 아니야. DNA 또는 RNA 둘 중 하나만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 삼아서 병을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증식과 발병량, 증상, 치료, 2차 감염 전부 다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거기 치료 보세요. 일반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었고 독감 바이러스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인데 매년 백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쫓아가기 힘든 것뿐이지 백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세균약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해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좀 잡자.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거니까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식품 안전 관련 미생물 파트 보시면 위생 지표균 대표적인 게 분변 오염 지표균인 대장균이죠. 또는 총 세포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균 고위해성 저위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명적이냐 안 치명적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여서 고위해성은
식중독균 중에서 좀 센 것들,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캠필로박터 콜리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주세요.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이것도 역시 잘 나오는 거. 여시니아, 엔테로콜라이티카, 크로노박터, 클로스트림 보툴리눔은 잘 걸리지 않는데 아시죠? 치사율이 거의 40%가 왔다 갔다 하는. 저위해성은 황색 포도당국에 이게 대표적으로 약을 쓰지 않아도 그저 배탈설사 조금 하다가 저절로 낫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클로스트린 퍼프린젠스는 우리 웰치균 식중독이라고 하죠.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25분이 넘었으니까 2교시로 넘어갈게요.